CBS 2시 라이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2시 이 시대 이슈 대부분의 근저에 바로 경제가 있다. 문제 그런 의식으로 꾸려가는 시간입니다. 시작은 저와 함께 고수 열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쟁쟁한 전문가들이 많은 정보 던지고 있고 입체적으로 그 현안을 분석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수 열전 들어오시면 여러분 진득히 들으시면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10곳에 또 건설사가 도산했다. 그 다음날 또 10곳 도산했다. 이런 공사 현장의 모습이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총선이 끝나면 4월 건설사들이 줄도선할 것이다. 이런 4월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정말 그 건설사로만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격적으로 4월 위기설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고수들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유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고수열전 참여하는 의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지 어떠신가요? 고수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수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한 소장님 어떠십니까? 열전이잖아요. 네. 열이 펄펄 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열난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저도 이제 이마에 땀이 한 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갈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4월 위기설 온다 안 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보십니까? 네, 안 옵니다.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온다. 4월 위기설 온다. 예. 자, 두 분의 입장이 팽팽히 갈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근거로 4월 위기설이 온다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근거로 안 온다라고 보시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온다라고 주장하신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을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부동산 PF가 일단 절대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동안 연명해 왔어요. 쉽게 말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도 후불제로 해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1년 전이었거든요. 지난해 상반기. 그래서 그때 1년만 그렇게 유예해주고 만기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안목연하게 그렇게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이나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정부도 구조조정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못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돈을 꿔준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래서 지난해 말에 상당히 해놨어요. 심지어 충당금 많이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면 사실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4월을 얘기하는 게 총선 이후잖아요. 총선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희만 소장님의 입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온다고 해서 위기가 온 적은 없었고요. 위기가 온다 큰 소리 치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구조조정 하겠죠. 총선 전에 구조조정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총선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이 다 죽자고 하는 수술일까요?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건설업계도 여전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몇 개 업체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도산이 날 수도 있고 부도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상으로 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술을 해야만 정상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그게 4월 총선 전에 꾹 눌렀다가 총선 지나면 이제 빵 터진다 이런 위기를 이제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총선 지나서 국회든 정부든 대한민국 경제 죽이려고 그렇게 막 수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술이란 건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지나서 수술을 할 거고요. 사실 피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저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의 범위를 소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위기가 한국 경제가 또 IMF 가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위기 그리고 건설회사의 위기
이 위기는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위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도산을 하기 어느 시작하고. 건설사가? 그리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그 건설사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위기가 알면은 안 온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색 콜플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뻔히 오는 거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부동산 PF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규모가 일단 커요. 그리고 그게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저희가 서브프라임 때는 심지어 분양은 했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양조차 못하는 PF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PF가 일종의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행사나 건설사 사실 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위기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회색 코뿔소 올 수 있죠. 올 수 있고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진짜 위기는 회색 코뿔소가 아니라 블랙스완. 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IMF 외환 위기 우리 상상해냈었나요? 일부 뭐 전문가들은 예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 언론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런 걸 알았습니까? 블랙스완이 왔을 때 진짜 위기가 오는 거고요. 회색 코뿔소는 물론 아프겠죠. 코뿔소가 숲을 지나서 다가오게 되면 뭐 희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앞서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국민들,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지금 또 많은 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도산 또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4월 지나고 본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걸 줄도산이고 우리 4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건설회사 몇 개가 부도난다고 해서 위기설이라는 이름을 저는 붙이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위기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대기업 건설사들이 몇 개가 부도가 나는 게 진짜 위기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설사도 다녀봤지만요. 네. 큰 건설사도 다녀봤지만 부도가 안 나더라도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목적인 부도를 얘기하는 것보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위기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질적인 위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김한 소장이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은 알겠어요. 뭐냐면 이걸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 준비하면 사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업계나 그 안에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힘들긴 하죠. 네. 숨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동안에 땅 짓고 헤엄치기 했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굉장히 잘 달렸기 때문에 한 번은 넘어져야 되고 지금 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털고 일어날 때까지는 아픔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넘어진 거. 안 넘어진 데도 있겠죠. 네. 말씀 네. 정말 열전이신 것 같고요. 네. 이 중간에 들어가는 우리 코너 중에 코너입니다. 네. 저의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알았습니다. 네. 일단 제가 김인만 소장님을 잠깐 먼저 대변하고 네. 또 한 번은 우리 대표님을 대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빙의하시는 거예요? 네, 잠깐 빙의하는 김인만 소장님 입장에서 자 위기설 이거 아니다. 왜 아니냐? 물론 중소건설사들이 여러 개 도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소건설사의 도산으로만 끝나고 지방 중소건설사들로만 끝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로는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가장 대표적인 행태가 지금 대기업들은 건설사의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채권 만기가 도래됐을 때 채권을 발행하고 계열사들이 사주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로는 가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뭐 정말 위기설, 우리나라 위기 온다 하는 4월 위기설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 때문에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오고 금융 위기가 온다 거기까지 보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산업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충격은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가 뭐 통계 지표로는 134조 원, 그리고 일반 뭐 신용평가 회사들은 200조 원에 넘는다고 일단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한 30% 정도가 지금 부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60조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 규모가 터지는 건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만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없던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위기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막 그런데 이건 하나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면 한국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약간 전이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 질문의 날카로운 정도를 평가해 주시면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는 못 내고 아팠습니다. 아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80점 이상은 됐다라고 찔렀습니다. 평가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김인만 소장님께 한번 네. 날카로운 긴장됩니다. 칼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4월까지는 어쨌든 총선을 앞에 두고 드러내면 안 된다. 네. 근거 중에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134조 원이고 네. 그리고 건사년에서 조사한 것은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금융위에서 감독하지 않는 범위 내 외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까지 포함하면 200조가 넘는다. 근데 이게 다 기준이 23년 9월 3분기 기준입니다. 네. GDP 통계도 나왔어요. 분기마다 발표되는 GDP 통계도 나왔는데 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것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또 한 네. 가지. 근거를 또 한 가지 들어대면 4월쯤 되면 외감기관, 그러니까 외감 감사를 받는 감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감사 시즌 감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건설사들도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네. 그러면 정말 부실 문제가 더 본격화되게 우리 현실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또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좀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이고 4월쯤 되면 좀 터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먼저 난이도, 날카로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긴장됩니다. 긴장되세요? 한 점수로는 85점 85점.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답변 더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면 얼마나 날카로운 걸 주시려고. 일단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요. 네.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발표를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134조 원에서 뭐 좀 증가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숨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요. 정부 관계자가 그걸 숨길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134조에서 150조로 늘어났다고 치죠. 150조로 늘어났다면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갑자기 위기가 옵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4월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정부도 총선 전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제가 정부 관계자라도 총선 전에 수술하는 건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에 하자. 수술 일정을 좀 미뤘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누가 총선 전에 이걸 수술을 하겠습니까? 수술 후에 총선 이후에 수술을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격적으로 134조가 뭐 300조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한 2년 정도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4분기에 급등하게 문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2022년에 문제가 골마 터졌고요. 미분양을 보더라도 2022년 1월에 2만 1,000호가 2023년 7만 5천호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11월이었죠. 5만 8천호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6만 3천호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숫자 결과가 나와도 통계가 나와도 저는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상반된 입장이지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좀 걱정은 어쨌든 4월 위기설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지금 위기설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경제인 건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나의 호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4월 위기설이 온다라고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나의 어떤 가계의 경제, 호주머니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는 결국 심리인데 이렇게 사실은 불안 요인이 가중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죠. 그렇죠. 한국의 GDP에서 거의 48% 정도가 내수 소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위기가 또 다른 뭐 위기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소비가 안 좋으면 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자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중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의 측면이 위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국의 GDP에서 건설 투자라든지 건설업이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사실 이런 부동산 PF라든가 아니면 미분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당연히 건설 투자도 좀 위축되고 뭐 건설회사들도 수주에 좀 소극적일 테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또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김희만 소장님이 미분양 아파트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본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브프라임 때는 우리나라 PF가요 8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분양 아파트가 최대 수치가 16만 5천 가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단 금감위 발표로 부동산 PF가 134조 원입니다. 그때보다 거의 50조 원이 많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미분양이 6만 가구예요. 그때보다 10만 가구가 줄었어요. 미분양 아파트는 줄었지만 PF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시작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나마 땅을 사놓고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 분양률이 48%에서 52%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분양조차도 할 수 없는 땅이니까 그냥 PF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방 같은 데 분양하면요, 분양률이 5%, 10% 나옵니다. 근데 100채 분양하는데 10명에 내가 당첨되면 그거 계약하시겠어요, 교수님? 아니죠. 그냥 빵 프로예요, 그건. 그래서 지금 땅들이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적다고 해서 이 리스크가 적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본질에 가깝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고. 제가 입이 건질건질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 미분양 뭐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62,000호인데 62,000호가 최근에 앞서서 제가 2022년 1월 21,000호라고 했는데 그때 갔으면 낮은 수준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6만 원 수준을 계속 유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업계 굉장히 힘들죠. 힘들지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80조라고 하셨죠. 과거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조고 16만 호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2008년도 2009년도하고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 월급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때 80조가 아마 지금 160조 한 200조 정도 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008년도 화폐와 지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버리게 되면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안 심각하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위기까지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액이 말씀하신 거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미착공 PF가 많다는 거예요. 네. 시작하지 못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땅값이 2배 오르진 않았어요. 땅값 그럼 2배 올랐습니다. 평균 가격이요? 건설업계가 짓는 주택을 짓는 땅이 평균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좋은 입지죠.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니죠. 지금 갖고 있는 땅, 그거는 이제는 좀 구별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미착공 PF가 훨씬 많다는 거 인정하시죠? 미착공 PF는 많습니다. 그때보다 많죠. 네. 그러니까 시작도 못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적다는 것만 보고 그때보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착공 들어가서 공사 중에 대규모 미분양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착공이 저는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렇게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그나마 분양이 그렇죠. 됐어요. 50%는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된다고요. 두 분 말씀을 제가 중간에 네. 정리를 해본다면, 어쨌든 이 위기설이 설이 아니라 위기로 정말 전개된다면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상상은 일단 듭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제 김윤만 소장님 입장에서 네. 위기설로 가지 않고 어쨌든 그냥 지금처럼 힘든 정도로 계속 간다라고 가정하셨을 때 네.
그때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어려움을 줄까요? 우리 개인의 호주머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당장 우리 가계부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크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심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름도 듣지도 못하는 건설사들이 부도 나는 거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대기업, 일군 건설사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태형건설도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긴 했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마 정부가 저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자금 지원 대책도 나오고요. 수술을 하겠다는 건 살리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만 원 정도면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니야. 더 공격적인 어떤 뭐 지원 정책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중공업 미분양 뭐 주택수 좀 빼주겠다. 굉장히 소극적인 대책이 나오는데 조금 더 위험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간다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미분양 해소 대책도 더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권도 그렇고요. 반드시 어떤 지원책이 나오고 노력을 할 거라는데 저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이나 4월 위기설이나 부동산 PF 여부를 좀 진단할 때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예요. 유독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건설사들도 지방 건설사들이 많고요. 또 부동산 PF 규모로 보나 아니면 미분양 주택 건수로 보나 여러 면에서 수도권의 인구 대비 미분양 주택 건수랑 여기 거의 10,000호잖아요. 네. 근데 비수도권 인구 대비 5만 호가량의 미분양 주택 건수나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비수도권의 어떤 위기의 현실화는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이광수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확실히 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차이를 보일 거고요. 특히 지방 같은 데 아까 분양률을 말씀드렸는데 뭐 굉장히 취약하고 아예 분양을 못하는 수준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 즉 아파트 가격과는 어떻게 될까 이 지점에서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PF하고 저는 아파트 가격, 유통시장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이 어렵더라도 수도권이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PF하고는 그 유통시장하고는 제가 오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장님께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격차. 네네. 네, 어떻게 혹시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 미분양의 84%가 이제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지방 심각한 거 맞습니다. 지금 지방 건설사들이 굉장히 더 힘들고요. 자꾸 일군 건설사들이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아마 숨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방 건설사들 특히 어려운데 저는 정부가 이제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 정책과 채찍과 당근이 두 개가 다 나올 텐데 당근이 나오면 아마 지방으로 나올 겁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부터 아마 소진을 시키는 강력한 지원 대책이 저는 나와야 되고요.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4월 이후에 이제 막 불거질 거잖아요. 뭐 몇 개 업체들은 부도도 나고 수술 과정에서 피도 난다면 결국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 금융사들 뭐 금융 지원, 분양가 할인 패키지가 나오면서 우리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도 나오고 그런 카드들이 저는 골든타임이 있을 때 미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관계자도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서요. 네. 우리가 이 시장을 진단했다면 정책 제안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끝으로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광수 대표님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우리 가계의 호주머니로 부정적으로 작용되면 안 되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의 정책 가지고 충분한가라는 관점에서 좀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의원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정책을 낼 거다.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처럼 미분양 아파트에 뭐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취등록세 감면해주고 뭐 이런 정책들은 결국엔 그 리스크를 또 가게한테 띄얹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요. 아파트가 안 팔렸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더 사기 싫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기는 사실은 과거하고 다르게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정책들은 그러니까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정책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전 오히려 좀 큰 어떤 패러다임 전환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면 땅이 있잖아요. 전 그 땅을 정부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쌀을 수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공공주택이라든지 질 좋은 공공주택과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거든요. 정부가 3도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근데 대신 이제 모랄 해저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매입하면 됩니다. 그죠? 건설사나 시행사가 갖고 있는 땅을 싸게 매입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 싸게 매입하느냐? 선착순 매입하면 됩니다. 더 싸게 해주는 사람을 먼저 매입해줘요. 그럼 알아서 싸게 가져오겠죠. 사실 그렇게 전략적인 방법을 써서 오히려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위기를 사실 정부가 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지금 LH에서도 그런 방안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해볼 방향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용어인데요. 토지 수매제예요. 네. 네. 토지 수매제.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김현 소장님도 끝으로 어떤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광수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좋은 땅들이 있잖아요. 지금 짓지 못하는 좋은 땅들은 이 기회에 좀 저렴하게 아까 토지 수매제라고 했나요? 저렴하게 매수해서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앞서서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이 세금 깎아주는 걸 안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세금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패키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정부 지자체는 취득세, 양도세 깎아주고요. 금융사들은 대출이자 내려줘야 되고요. 건설사들, 시행사들은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50%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받는데 내 집 마련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정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아마 4월 위기설 정말 난무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죠. 위기 온다, 위기 오지 않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올 때 어떻게 대응할까, 위기 오지 않을 때는 또 역시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분의 말씀 속에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우리가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모색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광수 대표님 또 김희만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